쌤이 앉아있는 책상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책상 앞에다 뭘 붙여놨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맨 왼쪽에 벽에 붙어있는 부분이 뭘까요? 화질이 잘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역대 우리나라 모든 왕조의 삼국시대부터 발해를 거쳐 고려 신라까지, 아니 고려 조선까지 역대 왕들의 제2기관가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쌤이 역사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사 왕조들의 언제 생겼고 언제 망했고 하는 게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유럽이나 아메리카까지 다 세계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나라 세종이 후민정음 창제할 때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연표를 보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는 모니터고요. 여러분 영상도 당장 오늘 촬영은 여기서 화면을 찍으면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지금 쌤이 이제 오늘 보여주려는 본론인데요. 여러분들한테 0페이퍼 나눠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정 과목들 쭉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도 붙여놓고 이렇게 색깔 칠해가면서 보이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쭉 해서 색깔 이렇게 칠해가면서 공부했다는 거. 개정 과목을 쭉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는 흔들거려서 미안해요. 또 한국하고 중국, 동아시아 역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우리나라 왕조 때 중국에서는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책상은 이런 식으로 꾸며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상 위에다가 가능하면 제일 내가 자주 볼 거, 자주 보는 것들을 붙여놓고 수시로 쳐다보면서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화이팅! 자, 여러분 또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또 달려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또 다 반납한 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마지막 부분 배웠던 건 그렇죠.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한 얘기 배웠습니다. 고정비는 공장 건물의 임차료처럼 생산량하고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 금액이 똑같이 뭐 60만 원이면 똑같이 60만 원 했던 거 기억나죠?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도 금액은 60만 원 똑같기 때문에 단위당 개당 원가는 점점점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총 비용은 똑같지만 생산량이 늘어가면 개당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변동비를 배웠어요. 변동비는 우리 김밥집의 김처럼 생산량하고 비례해서 금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 들였다가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 이제 8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3배 늘리면 120만 원. 비용이 계속 똑같이 증가합니다. 나란히. 그래서 비용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가니까 비용은 발생하는데 제품 단위당 그 개당 개수는 단가는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시하면 총 원가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늘어가지만 단위당 원가는 똑같다. 일정하다. 이게 큰 컨셉이었습니다. 두 가지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서 조금씩 변동되는 아까 고정비와 변동비 그래프 형태를 했습니다만 이제 약간 변칙적인 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여기 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정비, 변동비 표를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비는 총 발생 총액은 일정하다. 변동비는 변동에 따라서 증감한다. 이렇게 그래프 상향하는 거 기억나죠? 하지만 개당 단위 원가는 고정비는 총액은 일정하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개당 단위 원가는 떨어진다고 해서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동비는 어떻게 하다고요?
조업도가 변동에 따라서 총액은 늘어나지만 단가는 개당 원가는 똑같다, 일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던 거 기억합니다. 표 하나로 그림을 이외 그래프를 좀 설명한 그래프를 설명한 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준 변동비라는 친구를 소개할게요. 여기 좀 올려서 볼까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겠네요. 준 변동비. 준 변동비니까 세미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베리어블인데 세미니까 약간 변동비인데 준 변동비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금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한번 여기 써진 멘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빠른 속도로. 쌤만 혼자 읽으면 안 돼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자, 시작.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즉, 조업도가 0일 때에도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를 말하며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전화요금이 준 변동비의 대표적인 것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변동비는 아까 성격이 어떤가 그랬어요. 우리 위에 봐보세요. 위에 보시면 변동비는 성격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조업도 변동에 따라서 증감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던 그림 기억나시죠? 총액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자,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올라는 가요. 이렇게 올라는 가는데 아까하고 차이가 뭐죠? 예. 아까는 여기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일정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이만큼 올라가서 시작해요. 또 어떤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즉 초반에는 고정비의 성격을 조금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 변동비를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산량에 비례하긴 하지만 초반에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고정비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초반에는. 자, 여기 전화요금 예로 들었는데 전화요금 우리 핸드폰 요금 같은 걸 예로 들어볼까요? 얼마 이상은 기본 요금만 냅니다. 근데 그 통화량 이상은 한 통화당 얼마씩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보통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00통화가 기본이라면 100통화 동안은 내가 하나도 안 쓰든 100통화를 다 쓰든 간에 이만큼을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100통화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101통화, 102통화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계속 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A만큼은 고정비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되는 그래프도 있지만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도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되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변동비 성격을 조금 갖고 있지만 기본요금처럼 그 일정 지나면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의 성격은 같지만 결국은 준 변동비니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총 원가 그래프를 보면 기본요금까지는 일정하게 금액을 고정비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형태로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던 고정비하고는 좀 다르죠. 변동비하고는 틀리죠. 변동비는 계속 처음부터 제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전화요금, 기본요금처럼 쓰든 안 쓰든 뭐 100통화까지는 얼마 그러면 딱 여기까지는 한 통화를 안 쓰든 간에 딱 총해진 금액이고요.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증액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에 따라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정 양까지는 얼마라고 정해진다면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금액이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점부터 올라가면 준 변동비구나. 변동비잖아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변동비인데 초반에 이만큼이 픽스돼서 나타나는 거나 또는 이만큼이 확정된 다음에 올라가면 준 변동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프도 지금 여기 좀 아쉬운데 이렇게 다 보면 안 되고 이제 시험은 나올 건 아니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세요. 아까 이게 준 변동비니까 초반에는 금액이 확정돼 있죠. 그러면 정해진 거니까 고정비 성격을 초반에 가지니까 반비례로 떨어지는 건 맞죠. 근데
그 기본 요금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의 성격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와서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맞죠. 이해하시게 느낌이? 이렇게 온다 하면은 이렇게 가져야 맞죠. 그래야 이 그림을 잘 설명하는 거니까, 이 좀 단위당 원가 이 그래프는 조금 아쉽습니다. 참고하세요. 조금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프가. 그렇죠. 이거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초반에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왔으면 이 고정비의 이 그림과 변동비의 이 그림이 섞여서 나와야 맞겠죠.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눈치 빠른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다. 그렇죠. 초반에 고정비 성격을 가지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변동비 성격을 갖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준고정비입니다. 준고정비는 말이 길게 써졌어요.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원가가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총액이 달라지는 원가를 말하며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 그림을 차라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면 좋겠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과 같이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윗페이지에서 사실 예로 든 게 공장의 작업 반장 얘기를 예로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김밥집에 김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 이거죠. 자, 어떤 사장님이 김밥집에 사람을 쓰다가 힘드니까 기계를 하나 샀어요. 이 기계는 뭐 하는 기계냐면 신기하게도 딱 그 김에다가 기름 바르고 밥 넣고 단무지 넣고 뭐 넣고 해서 딱 올려놓으면 얘가 알아서 쫙 예쁘게 김을 말아서 탁탁탁 썰어주기까지 하네요. 어이구 신기해. 좋잖아요. 그죠? 이거 사가지고 김을 잘 파는데 예를 들면 한 달에 일주일 아까 너무 한 달에 너무 한가? 하루에 100개씩을 만들어요. 이 기계로 해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아저씨가 욕심이 났어요. 이제 더 만들어야겠다. 근데 기계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개예요? 그렇죠. 100개씩이에요. 100개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방법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기계를 한 대 더 들여와야 200주를 만들겠죠. 기계를 한 대 더 삽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기계를 하나 사면 기계는 고정비의 성격을 가져요? 변동비의 성격을 가져요? 기계 한 대가 100주를 만들든 10주를 만들든 50주를 만들든 기계 한 대 투입되는 원가는 똑같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정비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기억나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X1이라는 지점 가서 야 내가 100주를 만들었는데 50주를 만들든 30주를 만들든 일정하게 이것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한 대 값이니까. 근데 100줄 와가지고 110줄, 120줄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기계를 한 대 더 사야죠. 그러면 기계값이 2대가 되는 순간에 단가가 확 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2대 값이니까 그럼 110개를 만들든 120줄을 만들든 똑같습니다. 단가가.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방송국 오고 난리가 났어. 200줄을 넘어가 이제 300줄 만들어야 돼.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달리자. 한 대 더 샀어. 그럼 한 대 세 대째 들어서는 순간에 200줄 넘었으면 한 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고정비니까 또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가는데 큰 틀로 놓고 보면 어때요?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조급도가 늘어가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계단식으로 톡톡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게 뭐라고요? 변동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예, 준고정비라고 하는 게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준고정이잖아요. 그렇죠? 준고정이니까 계속 고정은 아닌 거지.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똑같지는 않으니까 준고정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동비하고는 반대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는 가는데 그렇죠? 고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큰 틀로는 변동비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고정비란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단위당 원가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아까 생각해 보세요. 고정비면 그래프가 만약에 그냥 고정비다. 그러면 이렇게 났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그래프가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고정비면 반비례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100줄을 만들다가 아니 10줄을
단가가 20줄, 30줄, 50줄 쭉 해도 100줄까지는 한 대 값이니까 점점 생산성이 좋아지죠. 개당 단가가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고정비가 이런 형태를 나타내죠. 근데 두 대를 쓰는 순간에 단가가 갑자기 턱 튀어. 예. 110줄 만드는 순간에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쫙 올라가. 근데 120, 130 막 계속 늘려가지고 200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단가가 떨어져. 그렇죠? 근데 한 대 더 샀네. 그럼 300줄 다시 툭 튀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반비례인데 툭툭 올라가는 반비 이렇게 한 번씩 구분 동작이 끊어지는 이런 형태의 반비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앞에 이거는 변동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동비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이렇게 전화요금을 하나도 안 쓸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일정량까지는 똑같다고 하면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출발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이 됐든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됐든 이거는 준 변동비 성격의 적이라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준 고정이냐 준 변동이냐 헷갈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변동비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표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비는 맞는데 앞에다가 준자를 붙인 거예요. 약간 변칙 변동비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지금 이렇게 그려질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초반에는 고정비니까 고정비 성격은 이렇게 단위당 원가가 떨어지다가 변동비 성격을 갖는 구간부터는 이렇게 가야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맞는데 이 그림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큰 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를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이제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냐, 통제 불능 원가냐. 특정 계층의 경영진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원가 발생의 그 크기에 대해서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즉 직접 재료비 등의 변동비, 특정 관리자의 업적 평가 시 유용한 개념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공장장이나 밑에 작업반장이 위에서 야, 좀 제대로 해. 관리 좀 잘해. 라고 해서 우리 말로 얘기하면 쫀다고 그럴까요? 관리를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숫자가 생산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김밥집에서 김밥을 마는데 말다가 잘 못 말아가지고 김을 버리는 김들이 많아. 그러면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제대로 잘해라고 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이제 오류율이 떨어지면 버리는 김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통제 가능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방장한테 칭찬해줘야지. 김밥을 100장 가지고 80장 만들었는데 20장은 버리고 그동안. 근데 이제 100장 가지고 90장 만든다. 그러면 오류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 단가가 싸진 거니까 공장장한테 아니 여기 이제 사장님이 김밥집 사장님이 주방장한테 칭찬하는 거지. 어유 고생했다.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네. 직원 잘 가르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통제 가능 원가입니다. 통제 불능 원가는 어떤 걸까요? 내가 뭐라고 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들. 경영진이 뭐라고 말해도 주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가. 공장의 임차료. 공장의 임차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정해진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말했잖아요. 기계 같은 거 샀는데 1년에 얼마씩 떨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뀌는 내용이 아니라서 세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딱 픽스된 건데 내가 임의로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해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건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합니다. 위에는 통제 가능 원가.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통제 가능과 컨트롤블과 언컨트롤블로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발생 시점은 원가 의사기능까지 있죠. 자, 그럼 시간이 또 벌써 많이 흘러버렸네. 몇 분 됐나? 10분밖에 안 됐구나. 그럼 발생 시점 분류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통제 가능 넘어서 이제 발생 시점 원가까지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조작이 좀 안 돼서 미안해요. 자,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품 원가, 발생 시점에 따른 제품 원가, 기간 원가로 나누는데 제품을 생산할 때 소비되는 모든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제품 원가는 원가가 발생되면 먼저 재고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제품의 판매 시점에 비용화되어 매출 원가 계정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제품 원가는 재고 자산의 원가로서 판매 시점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재고 가능 원가를 한다. 뭔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제품을 생산할 때 소비되는 모든 원가는 제품 원가는 원가가 발생되면 재고 자산을 계산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서 판매되기까지는 전부 재고 자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판매되고 나면 비용화되니까 그 전까지는 제품 원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기간 원가라는 거 한번 봐볼까요? 기간 원가. 기간 원가는 제품 생산과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모든 원가로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 생산 그 공장에 버무려지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처음부터 비용이었다는 거. 그래서 기간 원가를 하면 판관비가 여기 판매 관리비가 여기 속한대요. 그렇죠. 우리 제조 원가가 아니었죠. 얘는 비제조 원가. 공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애였죠. 그래서 공장 안에서 버무려지는 애가 아닌 애니까 얘네들은 기간 원가, 피리어드 코스트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 썼냐? 그렇죠. 광고비 얼마 썼냐? 뭐 이런 거죠. 지난 1년간 광고비 뭐 1,000만 원 썼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을 이 제품에다 다 녹여내야 되는 거죠. 지난 1년간 그렇죠. 만들어진 제품에다가 이걸 갖다 녹여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기간 원가라고 하는. 기간에 한 기간 동안, 1년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얼마 썼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녹여내는 거니까 기간 원가라고,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재고 불능 원가다. 이걸 쌓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아까 위에 제품 원가처럼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재고 불능 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1번 의사결정과의 관계에 따라서 의사결정. 자, 관련이 있냐 없냐 나는데 특정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릴리번트라고 하죠. 릴리번트 코스트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이릴리번트라고 또 합니다.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내가 A라는 안을 할 거냐 B라는 안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경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경영학과 가면 배우겠지만 경영이란 무엇이냐 선생님도 경영학과 나왔지만 경영이란 무엇이냐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영이 뭐예요? 경영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영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자산을 가지고 여기서 자원은 인력이 됐든 재료가 됐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어떠한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 중에 부닥치는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의사결정 과정. 그게 이제 경영인데, 그러면 경영자가 이제 원가, A안을 할까, B안을 할까, 이렇게 의사결정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내가 A안을 할 때 원가와 B안을 할 때 원가가 달라져. 그러면 내 의사결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면 그걸 관련 원가라고 하고, 내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냥 금액이 정해져 있어. 내가 A안을 하든 B안을 하든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뭘까는 밑에 한번 볼까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 대안 간에 금액 차이가 없대. 역사적 원가래. 주로 뭘까요? 지나가 버린 거, 이미 발생한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잡힌 원가가 바뀌지 않는 거. 자, 예로 든 게 있어요. 같이 읽어봐야 돼요. 선생님만 혼자 읽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대한상사는 현재까지 일반 냉장고만 판매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냉장고 대신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기로 했대요. 근데 홍보해야겠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광고비 2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 냉장고를 판매하는 경우 단위당 판매비가 10원, 김치 냉장고는 단위당 판매비가 30원이 지출되는 경우 2달 전부터 지출된 광고비 2만 원은 이미 지출된 것이고 일반 냉장고를 판매하는 대안과 김치 냉장고를 판매하는 대안 중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비관련 원가다. 그렇죠. 광고비는 이미 지출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광고비 이미 집행돼 버렸는데 내가 어떤 걸 판매할 거냐를 의사결정한다 할지라도 이미 광고 나갔던 광고비 2만 원은 돈 나간 거기 때문에 원가 이미 녹아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집행될 것들 판매비는 두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므로 관련 원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역사적 원가라는 말은 발생해버린 원가는 내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 또는 이제 비관련 원가라고 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숫자가 바뀔 원가들은 관련 원가고 또 미래 원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나왔습니다.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또 그 다음에 과거니까 역사적 원가냐, 앞으로 발생할 거니까 관련 원가는 미래 원가다. 서로 상대적인 개념. 여기 미래 원가라는 이 말에 주목해서 미래 원가, 관련 원가. 그 다음에 아까 역사적 원가, 기발생 원가. 그거 매치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밑에는 이제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가능 원가가 나오네요.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가능 원가가 나오는데, 회피 가능 원가는 자, 위 예제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단위당 변동 판매비 10원은 감소하는데 이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한다. 의사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원가래요. 이미 지출된 광고 선전비는 의사결정과 무관하므로 회피 불가능 원가래. 즉 무슨 말이냐면 변동 판매비니까 이제 앞으로 발생할 거에 대해서 녹아들는 간접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는 더 이상 냉장고에서 이제 생산하지 않을 거니까 일반 냉장고는 생산하지 않을 거니까 자 계속 달립니다. 여기서 지금 전제가 뭐냐면 일반 냉장고는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이제 간접비 변동 판매비가 거기에 녹아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피 가능 원가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줄어드는 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출한 거 아까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것들은 비관련 원가고 회피 불가능 원가죠. 이미 발생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같은 용어가 또 나옵니다. 비관련 원가이면서 이제 회피 불가능 원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의사결정함으로써 줄어든다. 그럼 아까 미래 원가고 관련 원가라는 용어를 위해서 배웠는데 여기에 또 다른 용어가 나오네요. 뭐라고? 회피 가능 원가. 피할 수 있는 원가라는 거죠. 앞으로 집행 안 할 거니까 avoidable이란 말이 왔네요. 피할 수 있는 그런 원가다. avoidable이고 얘는 unavoidable cost고 같은 용어로 묶어주면 되겠어요. 과거에 발생했다. 그렇죠. 역사적 원가다. 그리고 비관련 원가다.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액이 결정돼 버린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없다. 회피 가능 원가 같은 말이 이제 맥락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의사결정하면서 그러면 피할 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 변한다. 미래 원가이고 관련 원가이고 또 회피 가능 원가가 되겠죠. 회피 가능 원가. 아까 역사적 원가는 말을 내가 잘못했나? 회피 불가능 원가가 될 거고 내가 앞으로 집행할 것들 미래 원가이고 또 내 의사결정에 대한 숫자가 바뀐다. 관련 원가고 또 피할 수 있으니까 어보이더블 할 수 있는 원가. 회피 가능 원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몰 원가라는 말 나옵니다. 매몰. 영어 단어의 썬크가 어떻게 나오나요? 묻어버린다는 건가? 그렇죠. 무시무시한 말인 것 같은데. 매몰됐다는 건 없어져 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발생 원가 아까 배웠죠. 역사적 원가 이미 해버린 건데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여기 한번 봐봐요.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 자, 주식회사 한국의 예를 듭니다. 스마트폰을 단위당 50만 원을 구입하여서 80만 원에 판매하는 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예요? 제조업이 아니라 그 도매상인 게죠. 그렇죠? 50만 원에 사다가 80만 원에 팔았대요. 근데 휴대폰 시장 가격이 하락해서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게 됐대. 그래서 주식회사 한국은 스마트폰 재고를 200개 보유하고 있대요. 안 팔고 갖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어느 거래처가 이 스마트폰을 30만 원에서 팔아라 한다는 거야. 그죠? 50만 원을 구입했는데 80만 원에 팔아서 30만 원씩 그동안 재미 봤는데 스마트폰 가격이 더 막 떨어진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30만 원에 팔으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아니 50만 원에 사왔는데 50만 원에 팔아 못 팔아? 원래 원가가 50만 원인 거죠. 근데 이제 50만 원 원가는 더 이상의 원가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매몰 원가라고 한다. 역사적 원가. 이미 가치가 죽어버리는 원가죠. 그렇죠. 50만 원 이럴 때는 역사적 원가다. 그리고 매몰 원가다. 원가 이하로 떨어져 버려서 의미가 상실돼 버리는 원가.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용어는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기회원가 나옵니다. 기회. 우리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들어요? 기회비용? 기회원가.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기회비용. 야, 너 공부하기 싫으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대학교 등록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리어커 사달라고 그래. 그걸로 또 과일 장사나 해. 그게 훨씬 나아. 그게 기회비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비용이란 뭐냐면 내가 A라는 안을 채택한 게 아니라 B라는, 그러니까 A라는 선택하면 B를 선택 못해. 또 B를 선택하면 A를 선택 못해. 이럴 때 내가 만약에 A를 선택한다면 B가 A의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내가 선택을 못하면서 갖는 거. 즉 내가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 아니 대학을 안 가고 만약에 저기 그냥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 돈을 저를 주세요. 제가 그거 갖고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여러 의사결정, 여기 써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의사결정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대학도 다니면서 사업도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때 포기해야 되는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 효익을 기회원가라고 표현한다. 기회비용이면서 보통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경영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원가를 배우니까 그건 기회원가다. 자, 기회원가는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근데 의사결정할 때는 경영주는 고려해야죠. 우리 회계장부에는 남진 않죠. 등장은 안 하지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아까 A안을 할까 B안을 할까 할 때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장장도 마찬가지죠. 그때 기회원가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원가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아유, 목이 마른다. 여러분도 좀 먼저 읽어봐. 나 목말라. 쭉 읽어봤죠? 공업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게 기회원가다. 그렇죠? 쭉 읽어보면 이해하겠어요? 자,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읽어봐야겠다. 안 되겠다. 자, 한국 기업에서 A 기계로 갑제품을 생산하는 한 경우에 A 기계로는 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A 기계를 매각 처분할 수도 있는데, 을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 원가 5만 원을 투입하여 7만 원에 판매할 수 있고, 그냥 A 기계를 매각 처분하면 8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어 처분 이익을 얻을 수 있대. 기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 거냐, 아니면 처분 이익을 가질 거냐,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죠. 내가 생산을 할 거는 거 외에 각각 2만 원과 2만 8천 원의 순연금 유입이 발생한다. 이중 차선에 대해서는 A 기계를 매각해서 2만 8천 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A 기계로 갑제품을 생산할 때 기회원가인 거지. 내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 그냥 팔아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 뭐죠? A 기계의 장부 금액이 6만 원이라는 건 참고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6만 원짜리를 내가 지금 얼마에 매각하는 건지. 그렇죠. 이걸로 해서 6만 원짜리를 갖고 기계 투입해서 5만 원짜리 물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나을 것지. 이거를 보면서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고려돼야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